안녕하세요. 푸른 옷소매입니다. 여러분과 두 번째 만남입니다. 이번에 여러분과 나눌 책은 앤 모로우 린드버그의 바다의 선물입니다. 이 책의 저자 앤 모로우 린드버그는 1907년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의 여류 작가이며 시인, 수필가, 사회사업가, 또 여류 비행사입니다. 그 유명한 찰스 A. 린드버그의 아내이기도 하죠. 그녀의 남편 찰스 린드버그는 1927년 비행기로 대서양을 횡단한 최초의 비행사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사실 린드버그가 대서양 횡단 비행을 최초로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대서양 횡단 비행은 여러 비행사들이 성공했지만 찰스는 누구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33시간 무수면 비행을 했다는 점에서 영웅이 되었고, 그리고 도착지가 이목을 끌 수 있는 프랑스 파리였다는 점에서 유명해졌죠. 앤과 찰스 부부는 세계적 유명 인사가 되었는데 그들에게 끔찍한 불행이 찾아옵니다. 2살 난 첫 아이의 유괴 사건입니다. 전 세계가 뒤집어졌죠. 범인은 잡혔지만 아이는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추리소설가 아가사 크리스티가 영감을 얻어 오리엔탈 특급 살인을 씁니다. 앤과 찰스 그들 부부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세계적인 이목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럽에서 살다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후에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코네티컷 해안가에 정착했습니다. 앤은 이곳에서 5명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한편 집필에 몰두합니다. 자녀들이 모두 성장해서 자신들을 떠난 후에는 하와이 마우이 섬으로 이주했고 찰스는 이곳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찰스의 묘비에는 성경 시편 139편 9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올 죽음의 자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평생 비행사였고 바닷가에서 생을 마친 사람다운 묘비병입니다. 남편이 죽은 후 앤은 다시 코네티컷으로 돌아와 이곳에서 2001년 생을 마칩니다. 바다의 선물은 전적으로 여성들을 위해 쓴 책으로 보입니다. 자녀 양육, 가사노동, 직장에서 받는 압박, 사회적 관계, 가족 관계의 긴장에 시달리는 여성들, 특히나 오늘날처럼 물질 지향, 외부 지향, 성공 지향을 숭배하는 가치관에 휘둘리며 바퀴처럼 숨막히게 굴러가는 일상 안에 갇힌 여성들을 위한 책처럼 보입니다. 앤은 그들에게 고독의 시간과 고독의 공간을 스스로 마련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수많은 미디어의 공격과 사방에서 불어오는 유행의 선풍 속에서 진정한 고독이 불가능한 세대, 혹은 고독을 병적으로 두려워하는 세대에게 받아들여질지 모르지만 강하게 고독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책입니다. 바닷가에서 주운 각각 다른 족의 껍질들을 통해 인생의 청년기, 중년기를 들여다보며 고독과 더하여 평화에 대한 명상도 쓰고 있는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아주 유익한 책이 아닐까요? 바다의 선물 시작하기에 앞서 책의 전체를 다 읽는 것은 아니고 저에게 인상 깊었던 부분만을 발췌해서 읽는다는 것을 밝힙니다. 바다의 선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책의 서두에서 앤은 스스로 영위하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과 거기에 따르는 인간관계에서 요구되는 삶에서 균형 잡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앤은 가정주부로서, 작가로서, 사회사업가로서, 또 모범적인 여류 비행사로서 숨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업무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만 그러하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을 만나 그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소 띤 얼굴로 하루하루를 흔들림 없이 여유 있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휴식을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나 지인들과 스케줄에 맞춰 왁자지껄 떠나는 그런 휴가가 아니라 창조적인 휴식을 갖고 싶어하고, 자기 개인만의 욕구에 충실하고 싶어하고, 타인과도 그렇지만 자신과 보다 더 새롭고 생생한 관계를 맺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앤은 어느 날 자신이 속해 있던 모든 일과 장소와 사람에게서 빠져나와 홀로 해변에 머무는 기회를 얻어 이런 문제의 답을 궁구하던 중에 모래사장에서 조개들을 줍고 또 손에 쥐게 된 그 조개를 들여다보면서 답을 얻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진정한 바다의 선물, 이 책은 그 선물의 기록입니다. 소라고둥. 내가 들고 있는 것은 빈 조개 껍데기다. 한때는 달팽이 모양으로 생긴 쇠고둥의 집이었을 것이다. 그 첫 번째 주인이 죽은 뒤로는 소라게가 잠깐 그 집을 차지하고 살았으나 그마저 모래 위에 가느다란 덩굴 같은 흔적을 남기고 달아나 버린 후 내게 이 껍데기를 남겨주었다. 그래도 한때는 이 조가비가 소라게를 지켜주었는데, 나는 조가비를 손에 들고 소라게가 빠져나간 넓은 출구를 유심히 들여다본다. 이 집이 그만 귀찮아졌던 것일까? 왜 달아나 버렸을까? 더 좋은 집과 보다 나은 생활을 원했던 것일까? 하긴 나 역시 집을 도망쳐 나왔고 2, 3주 동안의 휴가를 위해 내 껍데기를 벗어던진 셈이다. 소라게의 조갑이 아주 단순하고 소박하며 아름답다. 엄지손가락만큼 작은 건축물의 내부는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꾸며져 있다. 이 조가비는 가운데가 배처럼 부풀어 올라 부드러운 나선형을 이루면서 꼭대기를 향해 감겨 있으며 바다의 소금기에 바랜 황금색처럼 흐린 빛깔을 띠고 있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둘러쓰고 있던 삶의 조가비는 어떠했을까? 얼마나 너절한가? 입기로 더러워지고 삿갓 조개가 덕지덕지 달라붙어 더 이상 형체마저 알아보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다. 한때는 내 조가비도 분명 또렷한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그 모습이 살아있다. 지금 내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 지금 내 삶의 모습은 가족과 더불어 시작된다. 나에게는 남편과 5명의 아이들이 있고 뉴욕 교회에 한 채의 집이 있다. 또 나는 글을 쓰는 재주가 있어 내가 원하던 일을 할 수 있다. 물론 내 삶의 형태는 그 밖의 여러 가지 요인들, 즉 나의 환경과 어린 시절, 내가 물려받은 기질과 교육 환경, 나의 양심과 그것에 의한 억압, 나의 감정과 욕구 등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나는 한 여성으로, 예술가로, 또 한 사람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나는 남편이나 아이들과 서로 주고받고 친구나 사회와 더불어 나누어 가지며 인류와 세계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는 무엇보다도 사실 이 모든 욕구들을 이루기 위한 궁극의 욕망으로 나 자신의 평화를 원한다.
나는 이런 책모아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한결같은 마음과 순수한 의도, 내 삶의 중핵 같은 것을 원한다. 사실 나는 성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가능한 많은 시간을 은총 속에서 살기를 원한다. 나는 이 말을 엄밀한 의미에서의 종교적 용어로 쓰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말하는 은총이란 현재의 삶 속에서 조화로 표현될 수 있는 본질적으로는 영적이고 내적인 조화를 의미한다. 나는 어쩌면 소크라테스가 파이드로소스에서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하나가 되는 인간이 되게 해주소서 라고 기도하며 바랐던 바를 추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신이 내게 의도했던 대로 나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내적이고 정신적인 은총의 상태에 다다르고 싶다. 내가 뜻하는 바는 소박한 삶,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조가비를 갖자는 것이다. 한 마리 소라게처럼. 그러나 나 자신은 그렇지 못하다. 나는 내 삶의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남편과 5 아이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 자신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 아내와 어머니로서 내가 선택한 삶은 복잡하기 짝이 없다. 집안일이 그렇다. 대부분의 시간을 무엇인가 없거나 모자라는 집안 살림을 채워 넣는 데 매달리고 있다. 먹고 자는 문제만 해도 그렇다. 매 끼니를 해결하고 계획을 세우고 장을 보고 청구서를 처리하고 수지 균형을 맞춰야 하는 수만 가지 일들이 거기에 포함된다. 때로 우리는 고기를 써는 정육점 주인이나 빵 굽는 사람, 양초 제조공이 되어야 한다. 집안 곳곳에 있는 전기, 수도, 냉장고, 가스레인지, 오일 버너, 식기세척기, 라디오, 테레비, 자동차를 다룰 줄 아는 전문가가 되어야 할 때도 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사나 치과의사가 되어야 하고 의료기, 약, 비타민 등을 사기 위해 약국에도 가야 한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학교를 찾아가거나 학부형 모임에도 참석해야 하며 아이들이 등교할 때는 카풀에도 동참해야 한다. 운전도 필수다. 거기에 농구나 관현악 연습을 위한 과외 여행, 개인 교습, 야영, 캠핑 장비, 차편 마련 등의 정신적, 지적, 육체적 문제도 추가된다. 그뿐이랴 쇼핑, 세탁, 청소, 수소는 물론 치맛단을 늘리거나 단추를 달아야 하고 직접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일을 대신해 줄 누군가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남편의 친구들, 아이의 친구들, 내 친구들과 상대해야 하고 모임을 주선하기 위해 편지나 초대장을 보내거나 전화를 걸거나 자동차를 타고 오가야 한다. 오늘날 미국에서의 생활은 신교와 의사소통 범위가 끝없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생활에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요구뿐 아니라 선량한 시민에게 부과되는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 요구도 포함된다. 시민에게 부과되는 요구는 신문, 잡지, 라디오 프로그램, 정치운동, 자선 호소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나는 그런 요구들 속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우리 여성들의 생활은 하루하루가 서커스다. 여성들의 삶 앞에는 고개사의 능란한 재간조차 부끄러워해야 될 지경이다. 이것은 단순한 삶이 아니라 현자들이 경고에 맞지 않는 복잡다단한 삶이다. 이러한 삶은 우리를 통일이 아닌 균열로 이끈다. 은총을 불러오기는커녕 영혼을 파멸시킨다. 물론 미국 여성들은 다른 나라 여성들에 비해 다양한 인생을 선택하는 것이 자유롭다. 그러나 미국 여성들이 언제까지 이 부러워할 만하면서도 불확실한 위치를 지켜나갈 수 있을는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미국 여성들만이 누리는 이 특혜는
그 상황이 가지고 있는 표면상의 경제적, 국가적, 심지어 성적인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다. 복잡한 삶은 미국 여성만이 아니라 미국 남성들 역시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의 삶이 과장된 형태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오늘날의 문명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인류가 빠져들곤 했던 함정들 가운데 하나였다. 신플라톤 학파의 철학자 플로티누스는 이미 3세기에 세계가 복잡 다단함에 빠질 위험성을 설파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히 그리고 본질적으로 여성의 문제다. 산만함은 여성의 삶에 부여된 것이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나의 여성이 된다는 것은 수레바퀴의 중심축에서 뻗어나간 바퀴살과 같이 모성이라는 핵을 중심으로 모든 방향에 대해 관심과 의무를 갖는 것이다. 여성들의 생활 형태는 본질적으로 원형이다. 우리는 가족뿐 아니라 친구들, 가정, 사회를 향해 열려 있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축에서 뻗어나간 바퀴살처럼 모든 방향을 향하고 있다. 우리는 가벼운 바람에도 흔들리는 거미줄처럼 모든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할 자세를 갖추고 팔을 뻗고 몸을 드러내 놓아야 한다. 이처럼 모순된 긴장의 한가운데서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럼에도 이러한 균형은 우리의 생활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데 얼마나 필수적인 것인가. 고통스럽고도 새로운 인식을 통해 나는 왜 성인들 가운데 결혼한 여성이 드문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한때 그 원인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순결이나 임신이라는 문제와는 본질적으로 무관하다. 아이를 낳아 기르고 먹이고 교육시키는 일, 처리해야 할 수천 가지 집안일들과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등 일반적이고도 전형적인 여성의 직무들은 창조적인 삶, 사색적인 삶, 성스러운 삶과 맞지 않다. 이것은 여성과 직업, 여성과 가정, 여성과 독립이라는 주제로 단순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보다 근본적으로 어수선한 생활 속에 파묻혀 지내면서 어떻게 온전한 개체로 남을 수 있는가? 끊임없이 우리를 밖으로 밀어내려는 원심력 속에서 어떻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가? 주위로부터의 충격이 우리를 파괴하려 할 때 어떻게 굳건히 버틸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해답은 무엇인가? 간단한 해답도 없고 완벽한 해답도 없다. 나에게는 단지 바다에서 주워온 조갑이라는 실마리가 있을 뿐이다. 소라고둥의 꾸밈없는 아름다움은 나에게 한 가지 해답, 즉 삶을 어수선하게 만드는 몇 가지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단계라는 대답을 들려준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변에서 지내는 동안 사람들은 먼저 벗어 던지는 기술을 배우게 된다. 얼마나 많이 가져야 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적게 지니고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알게 된다. 신비하게도 그것은 물질적인 것을 벗어 던짐으로 시작되어 여러 영역으로 번져나간다. 먼저 옷이다. 물론 뜨거운 태양 아래서는 옷이 덜 필요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많은 옷이 필요치 않다는 사실을 불현듯 깨닫는다. 다음은 집이다. 우리에게는 북부지방의 겨울집처럼 밀폐된 공간이 필요치 않다. 이곳에서 나는 뚜껑 없는 조개 껍데기 같은 오두막에 머물고 있다. 난방장치나 전화기, 수도시설은 물론이고 늘 고장날까 조마조마한 기계장치들이며 온수설비도 없다. 다만 버너 2개짜리 석유 스토브 하나가 있을 뿐이다. 양탄자도 없다. 이곳에서 나는 쓸고 닦는 일로 부산을 떨 필요가 없다. 먼지가 쌓이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다.
완전 무결한 정리정돈과 청결에 대한 나의 청교도적 의무를 벗어 던져버린 것이다. 나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의 누이 마르타처럼 주위의 일들에 대한 염려를 멈추기 시작한다. 색이 바래고 낡은 세탁할 의자 덮개 따위도 나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든 개의치 않는다. 나는 자존심마저 떨쳐버리고 있는 중이다. 가구도 단출하다. 나에게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 나는 허물 없는 친구들만 내 보금자리로 초대한다. 대인관계를 맺을 때 곁들여지는 위선마저 나는 벗어던지려는 참이다. 나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피곤한 일은 체면에 매달려 전전긍긍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회적인 삶 속에서 사람들이 피곤해하는 건 바로 그 때문이다. 모두들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다. 나는 내 가면을 벗어던졌다. 나는 북부지방의 겨우살이에 필요한 물건들 없이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그리고 이 글을 써내려가는 동안 일찍이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서 3년을 보낸 적이 있는 프랑스인 친구가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떠올린다. 그의 말대로라면 당시 포로들은 먹을 것도 충분치 못했고 때때로 잔혹한 취급을 당했으며 신체적 자유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 생활은 사람이 얼마나 적은 것을 소유하고도 살아나갈 수 있으며 단순한 삶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정신적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주는가를 그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단순함을 선택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복잡 다단한 삶을 선택하고 있다. 전쟁과 감옥, 전후의 내핍 등은 인간에게 소박한 생활을 강요한다. 물론 승려와 수녀들은 자유의지로 그러한 삶을 선택한다. 그러나 내가 며칠 동안 겪고 있듯이 누군가 우연히 그런 생활을 체험하게 된다면 그는 소박한 삶이 더할 나위 없이 안락한 삶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는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 조가비 집을 사랑한다. 언제까지고 이 속에서 살고 싶다. 나는 이 집을 고향으로 옮겨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에 남편과 5 아이들, 생활 필수품과 살림들을 모두 담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한 개의 작은 소라 고둥일 뿐이다. 그것은 코네티컷의 내 집 책상 앞으로 돌아가 앉은 나에게 다시금 단순화된 삶의 이상을 일깨워주고 내가 해변에서의 모험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 줄 것이다. 소라 고둥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적게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나에게 물어올 것이다. 내 생활에 뭔가 하나를 더 보탰으면 하는 유혹을 느낄 때, 그리고 내가 또 하나의 축에서 벗어나 다른 활동을 하려고 할 때 소라 고둥은 내게 속삭여 줄 것이다. 과연 그게 필요하냐고. 달고둥. 달고둥은 마로니의 열매처럼 둥글고 통통하고 윤기가 나는 나세류의 일종이다. 지금 이 녀석은 고양이처럼 느긋하고 야무지게 내 손바닥 안에 웅크리고 있다. 이 녀석은 위험 있는 모습으로 외로이 공중에 떠있는 둥근 달이다. 그것은 한밤중 긴 풀숲을 소리 없이 스치고 지나가는 고양이의 눈이다. 그것은 점점 넓어지는 물결의 소용돌이 속에 말없이 외톨이로 떠있는 고요한 섬이다. 섬이란 얼마나 경탄할 만한 것인가. 일찍이 영국의 시인 존 don은 사람은 하나의 섬이 될 수 없다라고 노래했다. 하지만 나는
우리 모두가 섬이라고 느낀다. 하나의 바다에 떠있는 섬 같다고 느끼는 것이다. 결국 우리 모두는 외로운 존재다. 그리고 고독이라는 이 기본적인 조건은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시인 릴케는 말한다. 다른 무엇을 선택할 수도 그것을 버릴 수도 없다. 우리는 언제나 고독하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있을 뿐이다. 그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고독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다 그런 척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그는 계속해서 말한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현기증을 느낄 테지만 사실 사람들은 자신이 혼자라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는가? 누가 기꺼이 혼자이기를 바라겠는가? 혼자라는 말에는 버림을 받았다거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다는 암시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우리는 외톨이로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가족이나 친구들마저 놓치고 혼자 영화관에도 갈 수 없을 때면 하다못해 라디오나 텔레비전만으로라도 그 공허감을 메우려고 한다. 외로움을 호소하던 여성들은 이제 더 이상 혼자 있을 필요가 없어졌다. 우리는 연속극의 주인공들과 더불어 집안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없던 시절의 백일몽이 이보다는 한결 더 창조적이었다. 그러한 고독은 스스로에게 무언가를 요구했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정신생활을 윤택하게 해주었다. 오늘날 우리는 고독의 정원에 꿈이라는 화초를 심는 대신 끊임없는 수다와 음악과 사교로 시간을 때운다. 하지만 그것은 공허감을 메울 수 있을 뿐이다. 소음이 그쳐도 그것을 대신할 내적 음악이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시 고독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고독이란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배우기에는 매우 어려운 과목이다. 고독의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1시간이나 하루 또는 한 주일 동안 친구와 가족들을 떠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나의 경우에는 이별이 가장 힘들다. 비록 잠시 동안이라 하더라도 이별은 고통스럽게 마련이다. 나에게는 그것이 수족을 잘라내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팔과 다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일단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홀로 있는 시간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 그제야 인생은 보다 풍요롭고 보다 생생하고 보다 충실한 무엇이 된다. 이별이 실제로 팔 하나를 잃는 것과 같을지라도 그 과정이 끝나면 불가사리처럼 팔다리가 잘린 자리에 새로운 팔다리가 돋아난다. 그리하여 우리는 보다 완벽하고 원숙해진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부를 나눠주던 때보다 더 완전무결한 스스로를 되찾게 된다. 나는 고독 속에서 오히려 인간에게 더욱 가까워짐을 느꼈다. 실제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고독이나 신체적 격리가 아니라 정신적 고립이기 때문이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떼어놓는 것은 무인도도 자갈로 뒤덮인 황야도 아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정신의 황야, 당신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마음속의 사막이다. 사람이 스스로에게 낯선 존재가 되면 다른 사람들과도 멀어지게 된다. 자기 자신과의 교신이 끊기면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 역시 불가능해진다. 대도시에 살면서 친구들과 악수할 때마다 나는 얼마나 자주 우리들 사이에 가로놓인 황무지를 느꼈던가.
우리는 다 같이 갈증을 달래주던 샘물을 잃어버리고 혹은 그것이 이미 메말라 버린 것을 발견하고 불모의 사막을 헤매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사람이 스스로의 중심과 교류할 수 있을 때만 타인과의 교류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나의 중심, 곧 내면의 샘은 고독을 통해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다. 반드시 필요한 존재 혹은 목적의식이 사라져버린 오늘날 우리는 굶주리고 있다. 자신이 무엇에 굶주려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온갖 불필요한 일들과 강제적인 의무, 사교상의 자질구레한 거칠애들로 그 공허함을 메우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대부분 무의미하며 그리하여 샘은 마르고 수맥은 고갈되어 버린다. 물론 이러한 굶주림은 자신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느끼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설사 자신의 주는 행위가 충분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느끼는 경우에도 거기에는 반드시 이를 다시 채워줄 수원이 있어야 한다. 유방에서 흘러나온 젖은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다시 채워진다. 주는 것이 여성의 역할이라면 여성 역시 다시 채워져야 한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고독이라고 달고등은 말한다. 모든 사람, 그 가운데서 특히 모든 여성은 1년 중 일정 기간, 일주일 중 며칠, 그리고 매일 일정 시간을 홀로 지내야 한다. 얼마나 혁명적인 말이며 얼마나 실현 불가능한 일인가.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들이다. 어떤 샘들은 우리가 홀로 있을 때만 물이 솟는다. 예술가는 창조하기 위해, 작가는 사색하기 위해, 음악가는 작곡하기 위해, 성자는 기도하기 위해 홀로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여성들은 진정한 자아의 재발견을 위해 자기만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런 시간을 통해 찾아낸 견고한 실마리는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핵이 된다. 영국의 작가 찰스 모건은 회전하고 있는 바퀴의 정지된 쭉과 같은 활동하는 정신과 육체의 한가운데에서 고요히 정지하고 있는 영혼이라고 묘사한 바 있다. 여성들은 그와 같은 내면의 평정을 찾아내야 한다. 고독만이 그 방법은 아니다. 고독은 그것을 향한 최초의 걸음인 동시에 여성들이 아직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굳힐 힘이 없을 때 필요한 자신만의 방과도 같은 기계적인 도우미일 뿐이다. 자신만의 방, 혼자만의 시간이란 스스로 찾아서 누리기 어렵다. 자신만의 시간이 필수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전적으로 그런 요소들만이 아니다. 보다 큰 문제는 활동의 한 가운데에서 어떻게 영혼의 평정을 유지하는가 하는 점이다. 문제는 어떻게 영혼을 살찌울 수 있는가에 있다. 왜냐하면 부족한 것은 기계적인 요소들이 아니라 메말라가는 여성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스로 굶주리고 있으며 목말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무엇으로 그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획득한 자유로운 시간들은 우리의 창조적 원천을 다시 채워주기보다 갈수록 그것을 고갈시키기 십상이다. 우리는 때로 주전자를 들어 정원이 아니라 벌판에 물을 주려고 한다. 우리는 집회와 운동에 무분별하게 자신을 내던진다. 정신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산만한 활동으로 그 요구들을 덮어버리려고 한다.
바퀴의 축처럼 중심으로서의 평정을 유지하는 대신 우리는 순식간에 균형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더욱 잡다한 원심력으로 삶을 분산시키고 있다. 우리의 일상은 우리에게 사색할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다. 한 주일에 한 번, 그것도 1시간씩 교회에 나가는 일이 얼마간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과연 그 1시간만으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일상의 숱한 산만함을 중화시킬 수 있을까? 만약 집에서도 명상에 잠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교회에서보다 더 완전히 스스로를 내던질 수 있고 더욱 완벽하게 새로워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새로워짐에 대한 욕구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전하게 받아들여지고자 하는 욕망, 수많은 기능을 가진 집합체가 아니라 하나의 온전한 개체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의미 있는 일에 스스로를 온전히 내던지고자 하는 욕망은 언제나 뒤를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더욱 어수선하게 만들거나 허망한 사랑 노름 혹은 병원의 입원실이나 진찰실로 밀어넣기도 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찾는 해답은 우리를 분열로 이끄는 원심력 활동을 열렬히 추구하는 데 있지 않다.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말했듯이 오늘날 여성들의 생활은 갈기갈기 찢겨 있다. 여성들이 언제까지고 갈갈이 찢긴 상태로 살아갈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여성은 결국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말 것이다. 여성들은 현대 사회의 온갖 원심력에 대항하려는 노력을 의식적으로 계속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사색이나 독서,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 명상과 기도, 음악 감상 등이 여기에 속한다. 자신의 내적 욕구에서 비롯된 창조적 생활이라면 신체적인 것이든 지적인 것이든 예술적인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다. 그것이 거창한 계획이거나 위대한 작업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자기 자신만의 것이어야 한다. 아침에 화초를 돌보는 일도 시를 쓰거나 기도를 드리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번잡한 하루에 고요한 안식을 줄 수 있다. 문제는 잠시 동안만이라도 자신의 내면으로 주의를 돌리는 일이다. 고독이라고 달고둥은 말한다. 퀘이커교의 성인들은 삶의 중심을 찾으라고 설교한다. 플로티노스는 자기 자신을 소유하는 것이야말로 내면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외친다. 자기 인식의 자그마한 방은 순례자가 다시 태어나야 하는 마구간이라고 시에나의 성녀 캐서린은 말한다. 달고둥, 너는 나에게 고독이라 외칠 것이다. 나의 핵심, 내가 섬에서 얻은 내면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1년 중 일주일이나 며칠 혹은 하루에 1시간이나 몇 분만이라도 혼자 있도록 노력하라고 말해줄 것이다. 너는 또 나에게 내 안의 어딘가에 존재하는 섬의 본질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한다면 내 남편이나 아이들, 친구들 혹은 세계 전체에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고갈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에게 여성으로서의 온갖 분주한 활동 속에서도 바퀴의 축과 같은 정밀을 지켜가야 한다고 일깨워 줄 것이다. 여성 자신의 구원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 어쩌면 인류의 문명을 구원하기 위해 여성은 그와 같은 고요함을 추구하는 선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해돋이 조개. 친구나 연인과의 관계든 남편이나 아이들과의 관계든 모든 관계의 시작은 순수하다. 그 관계는 순수하고 단순하며 부담을 주지 않는다. 그것은 예술가가 지닌 형상화하기 이전의 심상과 같으며
책임이라는 무겁고 단단한 열매를 맺기 이전에 갓도단한 사랑과 같다. 모든 인간관계의 시초는 지극히 단순해 보인다. 첫사랑이나 단순한 우정, 그 밖의 상호간의 호감에서 비롯되는 모든 관계는 그것이 싹트기 시작할 즈음에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의 완전한 세계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두 사람이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조개의 두 쪽이 서로 만나고 그리하여 하나의 세계가 탄생한다. 그 순간의 완전한 화합 속에는 다른 사람이나 사물, 다른 관심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그것은 세상의 온갖 책임과 요구에서 풀려난 미래에 대한 근심이나 지난날의 채무에 의해 속박되지 않는 그야말로 완전한 자유이며 해방이다. 그러나 그 완전한 결합은 얼마나 빨리, 얼마나 불가피하게 침범당하고 마는가. 관계는 변질되고 세상과의 접촉에 의해 복잡해지며 마침내 거추장스러운 무엇으로 변하고 만다. 나는 대부분의 친구 사이나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라는 인간관계에서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변질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다름 아닌 결혼이라는 관계다. 결혼이야말로 모든 관계들 가운데 가장 깊으면서도 가장 유지하기 힘든 관계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결혼할 때 맺었던 최초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곧 비극이라는 그릇된 관념을 가지고 있다. 육체적 정열과 마찬가지로 모든 관계에서 초기의 꿈결 같은 황홀함이 언제까지고 같은 강도로 지속될 수는 없다. 그것은 성장의 다른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므로 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봄을 뒤따라 오는 여름을 맞이하듯 기꺼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리고 인생이 점점 더 복잡해짐에 따라 초기의 관계가 변질되어 버린 것을 느끼고 향수에 젖어 최초로 맺었던 관계의 원형을 그리워하게 된다. 그것은 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남성과 여성 모두가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과정이다.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보다 전문적이며 기능화한 각자의 역할에 빠져들기 때문이다. 남성에게는 보다 덜 개인적인 사회적 임무가, 여성에게는 가족과 집안을 돌보는 전통적인 임무가 부여된다. 이처럼 쌍방이 서로 다른 분야를 가지게 됨으로써 개인 대 개인으로 맺어졌던 초기의 열렬했던 관계는 보다 기능적인 상호관계로 대치된다. 남성과 여성이 잃어버린 초기의 관계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더라도 그들의 요구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남성은 자신의 영역 안에서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여성에 비해 적은 반면 일에서 스스로의 창조적 역량을 쏟아부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갖는다. 그와 달리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개인적 관계를 가질 기회는 많지만 그것이 여성으로 하여금 창조적 자아를 인식하게 하거나 자신만의 무언가를 소유한 개체라는 인식을 심어주지는 못한다. 한 쌍의 부부가 서로 다른 이유들로 굶주려 있는 배우자의 요구를 이해하지 못할 때 두 사람 사이가 멀어지거나 새로운 상대를 찾아 바람을 피우기 쉽다. 그들은 그런 상황을 만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보다 이해심이 많은 새 파트너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는 유혹에 빠져든다. 바람을 피우는 남성이나 여성은 새 파트너와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보다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를 통해 만족스러운 상황에 이르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러한 연애가 진실로 자아에 대한 인식을 되찾아주지는 않는다. 독일의 신비주의 철학자 에크하르트는 진정한 자아란 자신의 내면을 정착하여 스스로를 아는 데서 발견된다고 말했다. 나 역시 진정한 자아는 자기 내부에서 분출되는 창조적 활동을 통해 발견되는 것이라 믿고 있다. 그렇지만 해돋이 조개의 두 쪽과 같은 순수한 관계가 한번 멀어져 버린 뒤에도 다시 복원될 수 있을까? 어떤 종류의 인간관계는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영원히 회복될 수 없다. 그것은 단지 이해되고 충족되어야 할 서로 다른 요구 때문이 아니다. 두 배우자는 서로 다른 역할 속에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혹은 다른 속도로 나아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본질이란 관계가 발전하면서 상실된 것이 아니라 생활의 무게 밑에 깔려 있을 뿐이다. 그것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다시 발견되고 인정받기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인도의 한 철학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떤 빛나는 해답을 하나 얻었다. 그는 말했다. 혼자서만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죠.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이야말로 사랑의 본질입니다. 거기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 수는 없죠. 잘못은 시간관념에 있습니다. 언제까지고 끝없이 혼자서만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이 바로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는 혼자만의 사랑, 혼자만의 상대, 혼자만의 어머니, 혼자만의 안정과 같이 혼자만에 대한 낭만적인 신앙을 고집한다. 뿐만 아니라 이 혼자만이라는 욕망이 현재에 그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란다. 내가 보기에 이처럼 끝없이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하는 욕망은 인간의 타고난 과오인 것 같다. 언젠가 내 친구 한 명과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나눌 때 그는 말했다. 혼자만의 것이란 존재하지 않아. 있다면 단지 혼자만의 순간이 있을 뿐이지. 사람들은 결국 영원히 순수한 관계란 존재하지 않으며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납득하게 된다. 그것은 열망할 수 있는 것조차 아니라는 것을. 순수한 관계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존재한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배타성을 내포한다. 순수한 관계는 인생의 나머지 부분, 여타의 관계들, 개성의 차이, 다른 책임들, 미래의 다른 가능성들을 배척한다. 또한 그것은 성장을 거부한다. 사람들은 그 옛날의 관계로 영원히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또한 하나의 관계를 영원히 변함없는 형태로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것은 비극이 아니다. 삶과 성장 과정 속에서 늘 반복되는 기적의 일부이다. 모든 살아있는 관계는 변화와 발전의 과정 속에 존재하며 관계 자체가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를 구축해 나간다. 그러나 그와 같이 변화하는 인간관계를 표현할 고정된 형태는 없다. 있는 것은 아마도 변화의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형태들일 것이다. 굴. 우리는 분명히 적어도 결혼이라는 관계만큼은 끝까지 지속되기를 갈망한다. 바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야말로 결혼이 아니겠는가. 물론 그것이 단 하나의 형태나 단계를 따라 지속될 필요는 없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은 굴 껍데기다. 구부정한 등허리에 수많은 작은 조개들을 달고 있는 굴. 펑퍼짐하면서도 울퉁불퉁한 모습은 그의 성장이 험난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많은 식구들을 수용하기 위해 그때그때 방을 늘리고 지붕을 올린 대가족의 가옥과 아주 닮아 있다. 아이들의 침대를 놓을 수 있는 마루방과 놀이터가 되어줄 베란다, 또 여분의 자동차와 자전거를 넣어둘 헛간을 마련하기 위해 하나둘 공간을 늘린 집 같다. 굴의 그러한 모습은 결혼한 대다수의 중년 여성, 바로 지금의 내가 사는 모습과 너무도 흡사해서 나에게 커다란 위안을 준다. 굴 껍데기는 그 자체로 생존 경쟁의 험난함을 보여준다. 굴은 바위 위에 자신의 영토를 마련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거기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싸워왔다. 그와 마찬가지로 결혼 생활의 연륜이 쌓여가는 대부분의 부부들 역시 세상 속에 자신들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분투한다. 그것은 우선 가정과 아이들을 위한, 그리고 사회 속에서 자기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투쟁이다. 그런 생활의 와중에서 아침 식탁에 마주 앉아 서로를 바라볼 시간은 많지 않다. 이 시기에 이르면 사람들은 비로소 프랑스의 작가 생떼쥐페리가 한 말이 진실임을 깨닫게 된다.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나란히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실제로 남성과 여성은 나란히 한 방향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곳을 향해 함께 나아간다. 그러면서 서로를 이어주는 끈과 뿌리와 기반을 형성한다. 굴을 바위에서 떼어내려 해보라.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공동체, 즉 인간 사회의 한 부분이 되어간다. 삶의 조류는 밀려왔다, 밀려나간다. 늘린 침실과 헛간들은 조금씩 비어가기 시작한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성년이 되면 결혼을 해서 저마다의 보금자리를 찾아 떠나간다. 중년에 이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 자신의 위치를 차지했거나 차지하려는 노력을 그만둔 상태다. 생활, 지위, 인간관계, 물질적 환경과 그 축적에 대한 무서운 집착.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이나 아이들을 위해 싸울 때처럼 절박하지 않다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거나 혹은 실패했다는 이유로 육체적 투쟁을 중단해버리고 만다. 굴이 더 이상 바위에 달라붙어 있을 필요가 있을까? 중년에 이른 부부들은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해버린 요새처럼 낡고 휑한 껍데기 속에 외로이 남겨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낙오된 모습으로 혹은 점점 퇴락해가는 모습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모습 혹은 또 다른 경험의 세계로 옮겨가야 할 것인가? 어쩌면 중년이란 그 모든 껍데기, 야망, 물질적 축적과 소유, 이기심 이런 것들을 벗어던지는 혹은 벗어던져야 할 시기인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해변에서 옷을 벗어던지듯 자만심이나 빗나간 야망, 가면과 갑옷 따위의 모든 것을 벗어던질 수 있을 것이다. 갑옷이란 경쟁 사회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입고 있던 것이 아닌가? 경쟁이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그것을 입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아마도 사람들은 중년이 되어서야 그 이전이 아니라 비로소 완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으리라. 그것은 얼마나 엄청난 해방인가?
중년에 도달한 사람에게 젊은 날의 모험을 다시 해볼 기회가 거의 없음은 확실하다. 우리들 중 대부분은 이 시기에 새로운 직업을 구하거나 새로운 가정을 꾸미지는 못한다. 모든 육체적, 물질적, 세속적 야망들은 20년 전만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오히려 위안이 되지 않는가? 이제 인생의 여명기나 왕성한 활동기에 가졌던 야성적이고 육체적이며 기능적인 양식들은 사라졌다. 그러나 인생의 중년기에는 비록 아침과 같은 열기와 속도는 아니더라도 경쟁에 골몰하느라 한쪽으로 밀쳐두었던 지적, 문화적, 정신적인 활동에 몰두할 수 있는 오후가 아직 남아있다. 흔히 우리는 젊음과 활동력, 물질적 성공 따위를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이와 같은 인생의 오후를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으며 심지어 그런 시기가 절대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시계 바늘을 거꾸로 돌려 아침을 연장시키려는 무모한 노력을 시도함으로써 스스로를 과도하게 긴장시키고 무리를 한다. 물론 이러한 노력은 성공하지 못한다. 우리가 아들, 딸 세대와 육체적으로 경쟁할 수 있겠는가? 힘이 넘치고 천방지축인 이들과 경쟁한다는 건 얼마나 피곤한 싸움인가? 이런 숨가쁜 집착과 시도 때문에 우리는 대개 오후의 개화를 놓치고 만다. 중년을 제2의 개화기, 제2의 성장기, 나아가 제2의 청년기로 삼을 수는 없을까? 물론 우리 사회는 인생의 후반기에 대한 이러한 해석을 받아들이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리하여 이 확장의 시기가 이따금 비극적으로 잘못 이해되기도 한다. 우리가 젊었을 때 가졌던 것들과 너무나 흡사해 보이는 성장의 조짐들, 불만, 불안, 회의, 절망, 동경,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는 조락의 징후로 잘못 해석된다.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징후가 나타나면 그것을 성장에 따르는 고통으로 정당하게 해석한다. 그들은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귀 기울이며 그것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간다. 물론 두렵기도 할 것이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순수한 공간, 열린 문 너머의 숨막히는 공백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공간을 거쳐야만 다음 방으로 건너갈 수 있다. 그런데 중년에 이른 사람들은 이제 내가 조락의 시기로 접어들었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는다. 그리하여 그러한 인생의 조짐들을 죽음이 가까워진 징후로 해석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부딪혀 보기도 전에 도망치려 하고 우울증이나 신경쇠약, 술, 불륜 혹은 미친 듯이 스스로를 혹사하는 무의미한 절망에 빠져들곤 한다. 무슨 짓을 하든 그것들과 맞닥뜨리는 것보다 낫다는, 그리고 그것들에게서 무엇인가 교훈을 얻느니 차라리 다른 짓을 하는 게 낫다는 식이다. 그러한 징후들이야말로 진실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는 천사다. 과연 무엇을 알려주는 천사인가? 그것은 육체적 투쟁과 세속적인 야망, 물질적 방해물들에게서 해방시켜 그동안 소홀했던 자기 자신을 살찌울 수 있는 새로운 삶이 도래했음을 알려주는 천사다. 그것은 곧 지성과 감성, 재능의 성장을 위한 해방이며 그 해방이야말로 젊은 날의 좁은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다. 해돋이 조개로 상징되는 젊은 날의 세계는 아름답지만 폐쇄적이다. 우리는 그 세계를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알아야 한다. 언젠가 굴 껍데기의 세계도 그것을 뛰어넘는 시기가 온다는 것이다.
앵무조개. 해변의 세계에는 도무지 제 껍데기에 붙어있지 않는 앵무조개라는 희귀한 생물이 있다. 앵무조개의 껍데기는 실제로 그 새끼들의 요람일 뿐이다. 어미가 그것을 팔에 안고 수면으로 떠오르면 새끼들은 그곳에서 부화하여 헤엄쳐 가버린다. 그러면 어미 앵무조개도 껍질을 버리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 책에서 읽은 바에 의하면 앵무조개 아고노터라는 이름은 옛날 그리스의 영웅 이아손을 따라 황금 양털을 찾아 떠났던 전설적인 배 아르고호의 뱃사람들에게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뱃사람들은 이 조개를 좋은 날씨와 순풍의 징조로 여기고 있다. 아름다운 조개, 아름다운 이미지. 그것은 내 마음에 또 하나의 상념을 일으킨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또 하나의 단계를 상징해 주는 것이 아닐까? 마침내 굴 껍데기를 벗어던진 중년의 사람들도 제 껍데기를 버리고 열린 바다를 향해 떠난 앵무조개의 자유를 지향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저 드넓은 바다에서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우리는 인생의 후반기에 좋은 날씨와 순풍이 기다릴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중년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황금 양털은 무엇일까? 해돋이 조개나 굴 껍데기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다. 우리는 그것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것들은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삶의 일부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희귀하고 정교한 배를 타고 이미 입증된 사실들과 경험으로 익숙해 있는 해변을 떠나야 한다. 해도 해도 나타나 있지 않은 상상의 바다를 향해 모험을 떠나야 한다. 우리를 기다리는 황금 양털이란 성장을 위한 새로운 자유를 의미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 새로운 자유 속에도 인간관계를 위한 어떤 여백이 존재하는 것일까? 나는 굴 껍데기 시절 이후의 삶 속에 모든 관계 중에서 으뜸가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믿는다. 해돋이 조개처럼 제한적이고 상호 배타적이 아닌, 그러면서 굴 껍데기처럼 기능적이고 의존적이지 않은 완숙한 개인 대 개인으로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 말이다. 스코틀랜드의 철학자 맥머레이의 말을 빌리자면 그것은 인간과 인간이 통합된 자아를 가진 개체 대 개체로 맺어지는 관계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한다. 이러한 관계는 배후의 동기를 갖지 않는다. 그것은 특별한 이해에 근거하지 않으며 편파적이고 제한적인 어떤 목적을 지향하지도 않는다. 그러한 관계의 가치 기준은 전적으로 관계 그 자체에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가치들을 뛰어넘는다. 이것은 그 관계가 다름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 맺은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인간 대 인간의 관계는 이미 반세기 전에 독일 시인 릴케에 의해 암시된 바 있다. 그는 남녀 관계에서 하나의 중대한 변화가 오리라는 것을 예견하면서 그것이 더 이상 복종과 지배, 소유와 경쟁이라는 전통적인 형태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기를 희망했다. 그는 개개인이 성장을 위한 공간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리하여 그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상태를 그려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결론 지었다. 한 인간으로서 다른 한 인간과 맺는 관계. 이와 같은 인간적인 사랑, 한없이 사려 깊고 부드러우며 구속하거나 풀어주는 데서도 보다 현명하고 명료한 이런 사랑은 우리가 지금 애써 준비하려는 사랑, 즉 고독한 두 개인이 서로를 보살펴주고
어루만져주며 서로를 존경하는 그런 상황에 가까운 것일 터이다.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이라는 이 새로운 관계, 보다 인간적인 사랑, 고독한 두 인격체의 결합은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무가 자라려면 먼저 뿌리를 내려야 하듯 그러한 관계는 서서히 성숙해야 한다. 그것은 인류 문명이나 개인의 삶이 오랜 발전 과정을 밟으면서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오랜 과정을 거쳐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인생에서 그러한 단계는 예기치 못했던 선물이나 여행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공유하는 어떤 중요한 발전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는 진화의 한 부분이라고 봐야 한다. 그것은 여성이 한 개인으로 그리고 한 여성으로 완전히 성숙되기 전에는 실현될 수 없다. 이런 일은 여성이 독자적으로 성취해야 하며 외부의 도움, 상대방이 아무리 열성적으로 방향을 지시해 주더라도 거기에 의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여성은 스스로 어른이 되어야 한다. 자립이야말로 성년의 요체다. 여성은 누군가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을 버리는 훈련을 쌓아야 하며 누군가와 경쟁해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려야 한다. 과거 여성들은 의존과 경쟁, 빅토리아이즘과 페미니즘이라는 상반된 양극 사이를 오락가락해왔다. 그러한 방황은 여성들로 하여금 중심을 잃게 만든다. 양극단의 어느 쪽도 한 사람의 여성을 완전한 여성으로 만들어주는 중심이 되지 못한다. 여성 스스로 자신의 진정한 중심을 찾아야 한다. 그리하여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가 되어야 한다. 나는 여성이 고독한 두 개인의 만남 이전에 상대방을 위해 스스로 하나의 세계가 되라는 시인의 충고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나는 이 영웅적 업무를 남성과 여성이 함께 수행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남성 역시 스스로 하나의 세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남성들 역시 외적인 활동 때문에 거의 돌아볼 겨를이 없었던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기술과 그동안 누릴 기회가 별로 없었던 개인적인 관계,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내팽개쳐 두었던 미적, 정서적, 문화적, 정신적, 이른바 여성적 자질들이라고 말하는 측면들로 관심을 돌려야 하지 않을까. 어쩌면 오늘날과 같이 물질적이고 외적이며 활동이 중시되는 남성 문화의 풍토 속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지성이라든가 감성, 정신이라는 소위 여성적인 특성들, 다만 소홀히 다루어져 왔을 뿐이지 실제로 남성적인 것도 여성적인 것도 아닌 것에 굶주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바로 이러한 특성들을 통해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되고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처럼 개개인이 보다 완전한 하나가 되고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보다 충만한 자기 만족 상태에 도달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남성과 여성이 더욱 확연히 갈라지지 않을까? 나무가 자라면 가지를 치고 잎사귀를 펼치듯 성장에 뒤따르는 분화와 분리는 당연한 현상이다. 그렇더라도 나무 둥치는 어디까지나 하나이며 변화되고 분리된 각각의 부분들은 서로 도우면서 한 그루의 나무를 이룬다. 분리된 두 부분, 고독한 두 존재는 각자 불충분한 반쪽이었을 때보다 분명 더 많은 것을 서로에게 줄 수 있다. 릴케는 이렇게 쓰고 있다. 두 사람 간의 완전 무결한 분리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마치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쌍방 가운데 어느 한쪽 혹은 두 사람 모두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발전을 뺏어도 좋다는 제한된 상호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가까운 사이에도 끊임없이 무한한 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드넓은 공간을 배경으로 상대방을 보다 완전한 하나로 보게 해주는 둘 사이의 거리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 두 사람은 나란히 멋진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무척 아름다운 영상이다. 그러나 실생활 속에서 과연 누가 그것을 실현할 수 있을까? 시인의 편지가 아닌 다른 어디에서 이런 결혼을 볼 수 있을까? 릴케가 말한 고독한 두 존재나 맥머레이의 완전한 개체끼리의 인간관계는 아직은 다분히 이론적인 개념들이다. 그러나 이론은 실천을 만들어낸다. 생텍쥐페리는 정신적인 진정한 삶은 단속적이며 단지 이성의 삶만이 영원히 계속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말한다. 정신은 거시와 맹목 사이를 오간다. 여기 자신의 농장을 사랑하는 농부가 있다고 하자. 그러나 그에게는 때로 그 농장이 아무런 관련 없는 물체들의 퇴적으로만 보이는 순간이 있다. 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러나 그도 때로는 아내의 존재가 부담과 장애와 구속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 여기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러나 때로 음악의 감흥이 그에게 전달되지 않는 순간이 있다. 우리의 감정과 인간관계에서의 진정한 삶도 단속적인 것이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매 순간 똑같은 방식으로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사랑하지는 못한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만일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은 거짓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 사랑을 원한다. 우리는 삶과 사랑에 닥쳐오는 밀물과 썰물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밀물에 뛰어들거나 썰물을 두려워하며 거기에 저항한다. 우리는 빠져나간 썰물이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봐 두려워한다. 성장과 유동을 통해서만 사랑이나 삶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 즉 춤추는 두 사람이 가볍게 스쳐 지나갈 뿐 서로를 구속하지 않는 자유. 그러면서도 두 사람이 동일한 형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영원성과 지속성, 부단성에 집착한다. 참된 평온함은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거나 바라지 않으며 심지어 희망조차 갖지 않는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안정감은 향수를 느끼며 뒤돌아보거나 두려움과 기대를 가지고 앞을 내다보는 데 있지 않다. 진정한 안정은 오로지 현재를 살면서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인간관계 역시 섬과 같다. 바다로 에워싸여 외부와 단절되고 파도가 끊임없이 들이쳤다가 물러가는 여기, 현재 섬이라는 한계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들은 날개 달린 삶, 밀물과 썰물, 단속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단속성, 그것은 인간이 배우기 힘든 교훈이다. 어떻게 인간이 썰물을 통해 존재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겠는가? 파도를 통해 어떻게 삶의 방식을 터득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바닷가에 오면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썰물이 빠져나간 뒤의 숨죽인 고요가 인간 세계의 심층에 가라앉아 있는 또 다른 삶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투명하게 긴장된 순간에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바다 밑바닥에 있는 비밀의 왕국을 보게 된다. 여기 얕은 바다 밑에서 사람들은 잔물결을 그리며 개펄을 기어가는 외다리의 소라고 둔과 진흙에 생겨진
대리석 무늬 같은 흰 바닷개들과 물거품 속에서 반짝이며 나비처럼 날개를 여닫는 화려한 빛깔의 대합 조개들을 발견한다. 바닷물이 빠져나간 정적의 시간은 이렇듯 아름답다. 그것은 지난 썰물 때 해변에 남겨놓은 검푸른 해초를 잡기 위해 애써 손을 뻗는 밀물의 아름다움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아마도 이것이 내가 바다에서 얻어가지고 돌아갈 가장 귀중한 소득일 것이다. 모든 파도와 모든 인간관계의 주기에도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단순한 기억 말이다. 해변을 떠나며 나는 거친 삼실로 짠 가방을 집어든다. 모래알들이 발밑에서 부드럽게 부서진다. 묵상의 시간은 이제 거의 끝나버렸다.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내렸던 결론들, 외적 단순함, 내적 성실, 보다 완전한 관계를 위한 모색, 이런 것들은 하나의 제한된 태도가 아닐까? 물론 어느 면에서는 그렇다. 오늘날에는 세계화에 대한 인식과 시각이 인류에게 대두되고 있다. 세계는 우리를 에워싼 채 끝없이 확장되는 원을 그리며 덜컹덜컹 굴러가고 있다. 그 원의 바깥에서 일어나는 긴장과 갈등과 고통조차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 안에 반향을 불러일으킨다. 우리는 이 진동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만큼 세계화에 대한 인식을 이행할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는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 동정심을 갖도록 요구받고 있다. 세계는 수많은 인쇄물들을 통해 전파되는 모든 정보들을 지적으로 소화해내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의 감성과 지성에 의해 촉발되는 모든 윤리적 충동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요구한다. 이 세계의 상호 연관성은 우리 가슴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우리와 연결시킨다. 인간의 가슴이 무한한 것이기는 하지만 오늘날의 발달된 의사소통 수단들은 인간의 능력이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문제들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다. 나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의 감성과 지성, 상상력을 키워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육체와 신경, 인내력과 수명은 그렇게 탄력적이지 못하다. 내 가슴에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다 수행해낼 수는 없다. 나는 그들 모두와 결혼할 수도 없고 그들 모두를 내 아이로 가질 수도 없다. 또 병들거나 노환에 이른 부모님을 모시듯 그들 모두를 돌봐줄 수도 없다. 우리의 할머니들, 그리고 조금 무리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어머니들까지는 그들의 감성적, 이성적 충동의 대부분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작은 생활의 테두리 안에서 살았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엄청나게 확장된 생활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무한한 동정심이 불가능해져 버린 관습 속에서 자라온 셈이다. 이러한 난관에 봉착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계적 인식과 청교도적 양심을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타협안을 강구해야 한다. 수많은 사람들을 왜 떨어진 개인으로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그 다수를 대중이라는 관념으로 단순화하려 한다. 현실의 복잡성을 처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그것을 뛰어넘어 미래의 단순화된 꿈속에서 살아가려 한다. 우리의 문제들을 집안에 앉아 당장 해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바깥으로 멀찍이 물러나가 그 문제들을 이야기한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지운 무거운 짐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시도가 끝없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스스로를 대중이라 불리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진지한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 미래가 현재의 대체물이 될 수 있을까? 현재를 내팽개쳐 둔 채 보다 나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까? 자신의 문제를 풀 수 없으면서 세계의 문제를 푸는 것이 가능할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가 도달하는 곳은 어디일까? 원의 중심을 저버린 채 외곽을 맴돌면서 성공을 꿈꿀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현대 생활에서 진실로 재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말해온 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축이란 여기, 지금, 개인, 그리고 인간관계 등이다. 현재는 미래에 의해 추월당하고 이곳은 저곳에 대한 열망 때문에 내팽개쳐지며 개인은 거대한 대중 앞에 위축되고 만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현실로 존재하는 미국조차 가만히 멈춰서서 현실을 즐기기보다 미래에 대한 그칠 줄 모르는 욕망에 쫓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역사학자나 사회학자, 철학자들은 우리가 여전히 개척자 정신과 힘에 의해 움직이고 있으며 한 발 앞서야 한다는 강박관념이나 다음 일을 하라는 청교도적 열정에 의해 진보하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반면 우리가 과거에만 연연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유럽은 2차 대전 이후 기이하게도 현재를 새롭게 인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좋았던 과거는 너무나 멀리 있고 가까운 과거는 너무나 끔찍하고 미래는 너무나 위험스럽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여기와 지금이라는 현재에서 장밋빛 영원성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오늘날의 유럽인들은 현재를 즐기고 있다. 비록 그것이 일요일의 교회 산책이나 길모퉁이 카페에서의 커피 한 잔에 불과할지라도 아마도 우리는 여기와 지금이라는 것이 직접적인 도전을 받게 될 때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 것도 결국은 산업, 전쟁, 사고와 행동의 획일화 같은 것을 통해 개인을 대중 앞에 굴복시키려는 위협과 유혹들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제야 우리는 여기와 지금과 개인이라는 것의 가치를 올바로 인식할 준비가 되어 있다. 여기, 지금, 그리고 개인이라는 것은 오랜 옛날부터 성인, 예술가, 시인, 그리고 여성들의 특별한 관심사가 되어왔다. 특히 여성들은 태초부터 가정이라는 작은 테두리 안에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한 특성과 지금이라는 자연의 흐름, 그리고 여기라는 현장의 생생함을 결코 잊은 적이 없다. 이것들은 삶의 본질적 실체이며 대중, 미래, 세계라는 보다 큰 실제들을 형성하는 개인적 요체다. 우리는 이것들을 소홀히 할 수는 있을지라도 이것 없이 살아갈 수는 없다. 이것들은 강을 이루는 물방울들이며 생명의 본질 그 자체다. 이것들이 묵살되고 있는 현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 그리고 여성들이 책임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한층 깊은 이해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 발짝 떼어놓자고 강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일지도 모른다. 우리 자신의 중심에서 출발해 원의 외곽으로 확대해 나가다 보면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지금의 어떤 기쁨을, 바로 여기에서의 어떤 평화를, 그리고 나와 당신 속의 어떤 사랑을 재발견하게 될 것이다. 파도가 내 등 뒤에서 메아리 친다. 인내, 믿음, 관용. 그것들이야말로 바다가 내게 가르쳐준 것들이다.
그리고 단순, 고독, 단속성도. 그러나 아직도 가보아야 할 해변들은 많다. 그리고 찾아낼 조가비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이번의 섬은 그 생활을 하나의 시작이었을 뿐이다.